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재 절차의 개시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중재의 시작은 당사자들 중에서 이 문제를 중재로 해결하겠다. 일단 신청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소송으로 치면 이제 고소 고발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중재 신청서, 중재 요청서 이런 걸 통해서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 중재,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이나 아니면 ICC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중재를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중재를 신청한다. Request for Arbitration을 이용을 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걸 보내는 사람이 신청인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비기관 중재, 뭐 비기관 중재는 사실상 이제는 뭐 없다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 경우에도 중재 통지서를 피신청인에게 이제 상대방에게 보내는 걸로 중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중재 절차가 언제 시작되느냐를 따져봤을 때 기관 중재에는 중재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 그리고 임시 중재에는 중재 요청서를 피신청인이 받은 날짜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재 절차가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시작이 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게 되느냐?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채권이란 게 무역 계약으로 단순화시키면 채권 채무, 여러분들이 채권 채무란 표현을 많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죠. 근데 무역 계약에서의 채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의 권리, 무역 계약에서 나의 권리는 뭐가 있을까요? 돈 받을 권리. 수출자 입장에서는 돈 받을 권리. 수입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물건을 받을 권리. 이거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뭐 빚도 뭐 얼마 동안 못 받으면 그 권리가 상실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이제 그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상의 권한이나 재산상의 소유권에 가지고 있는 소멸시효, 어떤 그런 법적인 인정 기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끝나지 않는 중단시킬 수 있다라는 게 저게 무슨 얘기냐면 소멸시효라는 게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3년이 지나가면 더 이상 내가 상대방에게 돈 내놓으라는 권한을 주장을 못 합니다. 근데 중재 절차가 시작이 돼요. 법적인 다툼이 시작되죠. 그러면 이 3년의 진행이 스탑돼요. 근데 스탑 되는 것은 여기서 스탑은 스탑이라기보다는 포스라고 합시다. 일시정지. 여기서 소멸시효 진행 중단이란 거는 스탑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포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재 절차가 끝나면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 총 3년을 채우면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는데, 소멸시효가 만료가 되는데, 이 중재 절차가 시작이 되면 왜냐면 이제 당사자들끼리 그 어떤 법적인 내용 가지고 이제 권한 다툼, 권리 다툼, 쟁송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소멸시효 진행을 스탑을 자꾸 헷갈리는데 일시적으로 정지시킨다. 자, 그 다음에 중재 신청이 중재 합의 또는 법령에 의한 시기 제한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재 합의나 아니면 각 그 중재법에 중재 신청과 관련된 어떤 시기적인 제약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 것이 있죠. 뭐 근데 그게 큰 문제가 없으면 뭐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진 않고요. 자, 그러면 중재 신청서나 중재 요청서를 이제 보낼 때 어떤 내용들이 적혀야 되느냐를 따지고 보면 한국중재법에서는 뭐 당사자, 상대방이 누군지, 뭐 어떤 내용으로 이제 분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재 합의 내용이 어떤지 이런 것들 적어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 중재 규칙에는 뭐 상대방의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연락처라든지, 그리고 신청을 하려고 하는 취지, 그리고 원인, 그리고 분쟁 쟁점,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중재 합의 내용이 중요해요. 왜냐면 거기에
뭐 중재기관이라든지 중재지라든지 중거법이라든지 이런 것 내용들이 이제 중재합의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재를 해가지고 중재신청서나 중재요청서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신청의 접수 통지가 있는데,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이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을 받게 되면, 이제 신청서가 종이 서류로 이제 들어오겠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그 중재 비용을 이제 미리 예치금처럼 이제 걸어둡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그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 피신청인 쪽에다가, 이제 의견을 물어요. 답변을 받아요. 그래서 피신청인 측에 신청인이 이런 내용으로 중재 신청을 했다라는 사실과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어떤 통지를 피신청인에게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관련된 신청 서류나 이런 것들이 송부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피신청인이 이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신청에 대한 답변 혹은 반대 신청. 그래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피신청인 측이 그 어떤 사실관계라든지, 사실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피신청인 측의 입장은 뭔지, 주장은 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적고, 그리고 이제 그 외 어떤 증거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답변서는 기본적으로 중재 규칙상에 절차상에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한 내에. 그래서 제출해야 되고, 어떤 만에 하나 그 피신청인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그 법률 용어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의제 자백 판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경우에서 소송에서 왜 이 적절한 예시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검사가 있고 어떤 피고인이 있다라고 쳤을 때, 검사 측에서 피고인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기소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떤 적극적인 항변이나 주장이나 증거를 통해서 자신을 이제 나는 그렇지 않았다,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을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거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무대응이야. 그러면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검사 측에서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는 걸로 보는 내용이 이제 의제 자백 판결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중재는 답변서를 안 내면, 이 내용에 대한 그 중재 신청과 관련된 내용에 답변서를 안 내면, 그럼 신청인 측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 맞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답변 안 해도 돼요. 답변 안 하고 나중에 진짜 본심리 가서 증거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도 됩니다. 답변서가 꼭 해야 되고, 답변서 안 내면 무조건 지고, 이런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소송으로 치면 맞고소하는 건데, 중재 신청서에 답변을 하는 게 이제 보통인데, 그 피신청인이 자신이 역으로 이제 반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것이 또 어느 정도 일견 타당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피신청인 측에서 반대 신청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려면 원신청이든 반대 신청이든 중재 합의에 따라야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원신청하고 이 반대 신청 혹은 추가 신청이 결국에는 당사자들이 같죠. 누가 신청했냐의 차이뿐이지 당사자들이 같잖아요. 이 같은 당사자들끼리 사이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중재판정부가 병합을 해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재 비용을 납부해야 돼요. 중재가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보통 한국의 경우에는 진행이 되는데, 대한상사중재원도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민간기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떤 실비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들도 무료 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재 비용에 대한 납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재 신청을 하고 일단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뭐 신청 요금이라든지 관리 요금이라든지 중재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타 경비 등 이런 것들을 예납을 합니다. 예납을 해서 미리 납변을 하고 그리고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판정이 내려지면 판정에 이 중재 비용은 누구의 부담으로 한다 이런 내용도 같이 판정이 내려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산이 들어가겠죠, 사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과 그 신청에 따른 답변 혹은 반대 신청이 있은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는 중재판정부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중재판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고 공부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도 하죠. 심판을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비기관 중재의 경우에는 뭐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에 신청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기관 중재의 경우에는 신청서 답변서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중재판정부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재판정부 얘기를 할 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중재판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중재로서 판정을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럴 권한이 있냐 없냐가 좀 다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일방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의 신청이 되게 되면 중재판정부 스스로가 권한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중재판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권한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답변서 제출할 때까지, 그러니까 피신청인 측이 보통 제기할 테니까 이거를 신청인이 제기하진 않겠죠. 그래서 피신청인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할 때 같이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실무적으로도 피신청인이 중재 신청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이것을 중재로서 다루고 중재판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판정을 내릴 권한이 있냐라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같이 하는 게 통례입니다. 자, 그리고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관할 건이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의 신청이 있었고 중재판정부가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중재판정부가 이 건에 대해서 판정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피신청인 측에 통지를 하겠죠. 그래서 통지를 하게 되면 그 피신청인 측은 법원에 30일 이내에, 우리가 이거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에요, 법원에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원도 현 중재판정부가 그런 권한이 있다고 판정을 내리면 더 이상 항소할 수가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 언어 결정해야 돼요. 중재 언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재 절차가 중재 심리를 해당 언어로 중재 언어로서 결정이 된 그 언어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 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정하고,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중재판정부가 정하고, 그리고 한국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지정 안 하면 한국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중재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다른 나라의 입법의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국가의 표준어나 공용어로 진행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차를 협의를 해야 돼요. 그냥 중재판정부 구성되고 바로 시작 이게 아니고 사전 준비기일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법원의 소송 절차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판사님들은 아무래도 매일 판결을 하고 심리를 하고 그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들이시지만 중재판정부에 해당이 되는 중재인들은 그렇진 않거든요. 다른 분야 혹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중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절대 프로페셔널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중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어떤 준비 기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국제 중재이거나 어떤 절차적 문제, 뭐 아까 얘기했던 관할에 대한 이의 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으면 중재판정부가 구성이 되고 사전 준비기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ICC 국제상업회의에서 진행하는 ICC 중재법원에서는 중재판정부가 구성이 돼서 중재 기록을 전달받으면 중재 절차 요지서를 60일 이내에 작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재 절차 요지서 60일 이내에 작성을 할 때 여러 가지 당사자들을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절차와 관련된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건 관리 회의를 하거나 뭐 사전 준비 기일에서 미팅을 하거나 해가지고 중재판정부가 이 중재 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타임 스케줄,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요. 예, 그게 이제 절차 일정표입니다. 절차 일정표를 통해서 이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되고, 당연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절차는 서면으로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주장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어떤 의견이라고 할까요?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피력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재 신청과 답변 이루어지고 나면 당사자들은 신청인이든 비신청인이든 당사자의 당사자들의 주장을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게 제출을 합니다. 보통 뭐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이런 본격적인 심리 이전에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어떤 서면 교환이 뭐 두 차례, 그리고 심리 기일 이후에 또 뭐 한두 차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장 서면이라고 하기도 하고 준비 서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 특별한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어떤 그 팩트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 입장은 이거다, 이런 것들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에 기반해서 자신의 입장이나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뭐 이게 만약에 허위로 작성되거나 거짓으로 작성되었을 때 당사자의 진술의 신뢰성에 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주장 서면을 잘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바에 대한 입증, 증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일종의 별책으로 첨부해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첨부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뭐 이렇게 뭐 갑 제1호증 해가지고 을 제1호증.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A는 B입니다. B는 C입니다.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 입증하는 첨부 서류. 또 뭐 C는 D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C는 D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또 첨부 서류. 이런 식으로 편철을 해가지고 서면을 제출을 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격적인 어떤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인이 중재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중재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언제라도 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면으로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피신청인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청인이 시작을 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청인이 불리해지면 불리해진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때 피신청인이 안 받아들여주는 거죠. 신청인 네 맘대로 네가 신청해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손을 빼려 하느냐, 이런 붙잡는 거죠. 그래서 피신청인이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면 계속 한다, 계속 keep going이다 라고 하면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해서
이거는 최종적인 판정을 중재판정부가 내려야겠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신청인의 중재 신청 철회가 있다 하더라도 무시하고 그냥 갑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서면을 교환을 하고 신청하고 답변하는 그 사이에 물밑에서 교섭이 일어날 수도 있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물밑 교섭이 진행되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스스로 그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서 중재 절차와 관련된 철회를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중재 절차 종료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면 중재판정부는 뭐 이거는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었기 때문에 중재 절차 종료를 결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전적인 어떤 서면 교환이라든지 뭐 사전 기일이라든지 사전 기일 미팅이라든지 뭐 절차 일정을 정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갑니다. 중재 심리라고 하는 거는 심리를 영어 표현으로 히어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 그러니까 신청이 됐든 피신청이 됐든 그 사람들의 견해, 의견, 주장 이런 것들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 중재인 앞에서 그들의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구두로 이야기하고 아니면 서면 증거를 들이밀고 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부인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는 기간, 그게 이제 심리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자, 구술 심리 절차가 있어요. 말 그대로 구두로 하는 거죠. 구두로 하는 거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다라고 하면 중재판정부는 이것을 중재 절차의 심리에 있어서 구술 심리로 할 것인지 서면으로 심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당사자들이 구두로 하는 구술 심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빼고는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이 신청을 하면 구술 심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우리는 구술 심리 안 하고 무조건 서면으로만 심리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뭐 당사자 자치에 의해서 존중되어지는 건데 어느 한쪽이라도 구술 심리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구술 심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중재판정부는 이 구술 심리를 전적으로 간장을 하고 이 심리가 이루어지면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은 모두 참석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중재 절차가 가지고 있는 비공개성, 비밀 유지를 위한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자, 서면 심리도 있습니다. 뭐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서 구술 심리를 하지 않고 서면 심리에 의해서 중재를 진행을 하겠다 하고 하면 당연히 앞서 얘기했던 준비 서면이라든지 그리고 서면 심리 절차를 통해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고 중재판정부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최종적인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과 국내 중재규칙 모두 다 이 서면 심리에 대한 절차를 규정을 해 놓았는데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국제중재규칙을 보면 신청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한 경우 그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서면 심리를 합니다. 이게 5천만원 이하라는 게 너무 국제중재의 경우에 5천만원 이하의 사건을 구두로 심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직접 참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 경우에는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신청 금액에 비해서. 그래서 이 경우에 금액이 사소한 경우에는 서면 심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고 국제중재규칙의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신청을 하면 구술 심리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중재 규칙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서면에 의해서 심리를 합의하거나 서면 심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구술 심리 하지 않고 서면 심리에 의해서
중재 절차를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금액적인 차이가 있지만 국제 중재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나라의 당사자들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서 소액 사건, 5천만 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 심리를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구술 심리 못하는 건 아니다. 당사자 일방이 신청을 하면. 자, 그 다음에 심리 기일의 절차와 방식을 보겠습니다. 국제 중재의 경우에는 짧으면 3일, 길게는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심리 기일을 엽니다. 그래서 심리 기일을 한다는 게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한쪽은 이야기하고 한쪽은 반박을 하고, 그 모든 프로세스나 절차나 과정을 중재인들이 참관을 해가지고 다 양쪽이 입장과 양쪽의 이야기 그리고 양쪽의 증거들을 다 검토하는 기관들을 가진다는 건데, 짧게는 3일 걸리기도 하고 길게는 2주를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절차나 방식을 정하는 거는 원칙대로라고 하면 중재판정부의 자유 권한이지만, 이게 이제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나라의 당사자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중재지에 다 모여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조금 과도한 비용이나 과도한 불리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짧은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심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심리 기일이 들어가면 어떤 절차적인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 좀 다루고, 양쪽이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모두 진술을 바랍니다. 이 모두 진술이란 게 한국어로 보면 모두 다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모두 다가 아니라 오프닝 스테이트먼트예요. 시작하는 말이에요. 시작말. 그게 시작말이 어려운 말로 모두 진술입니다, 한자어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모의 중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중재인이 있고 중재인이 이제 심리를 진행을 합니다. 심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 모의 상사 중재에서 실제로 모의로 해보는 거는 그 앞에 뭐 신청 단계, 피신청 단계, 피신청 답변, 뭐 반대 신청, 뭐 그 절차 조정, 이게 아니고 심리 절차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인이 먼저 신청인 측에게 기회를 줍니다. 신청인 측 모두 진술하세요. 그러면 이제 신청인이 자기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 이게 끝나면 동일한 시간을 피신청인 측에 줍니다. 그래서 피신청인 측 모두 진술하세요. 그럼 거기서 또 피신청인이 자기 이야기 막 해요. 그러고 나면 그렇게 딱 끝나면, 그러면 이제 이야기된 쟁점 있죠. 그 쟁점을 정리를 해가지고 중재인이 뭐 신청인 측이 됐든 피신청인 측이 됐든 이제 다시 답변 혹은 반박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한쪽에 예를 들어서 1분의 어떤 발언 기회를 줬다면 또 동등주의의 원칙, 동등 기회의 원칙에 의해서 피신청인 측에도 동일한 시간, 동일한 기회를 부여를 해서 서로 치고받고 논박을 벌이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을 부르기도 하고, 중재판정부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쌍방의 모두 진술이 종료되면 증인신문이라든지 전문가의 견해를 듣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중재판정부가 판정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달라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사중재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심리 절차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중재 심리를 할 때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조사. 중재에 있어서 증거조사는 중재판정부가 이 어떤 판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증인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증거물을 볼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사자의 증언을 듣던지 아니면 감정인이나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서 그 증거물을 살펴본다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로 한데, 이게 이제 중재 절차에서 중요한 어떤 심리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일단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증인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인이 있을 수 있고 전문가 증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증인은 뭐 목격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목격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전문가 증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다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무역이든 건설이든 뭐 지적재산권 분쟁이든 뭐 이런 것들이 다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이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이라든지 견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전문가의 견해.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이 전문가를 섭외하는 경우도 있고, 중재판정부가 전문가를 섭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전문가 입장을 들어본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뭐 건설공사와 관련된 중재다, 상사 중재다라고 하면 그 건설과 관련된 뭐 유명한 뭐 설계사라든지 아니면 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입장을 들어보는 그런 절차를 거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이 중재판정부가 어떤 국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의 어떤 출석이라든지 증인의 어떤 참여 이런 것들을 강제하거나 강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증언 거부가 나게 되면 그 사람의 증언이 굉장히 이 중재 판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가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증언을 거부해 버린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어떤 판정을 내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꼭 그러한 그 증인의 그 증언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중재판정부는 관할 법원에 증거 조사를 촉탁이 쉽게 말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법원이 개입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중재법 규정에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이 제도가 원활하게 이용되지 않는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충분히 좀 고려돼야 될 부분이긴 한데, 법원의 개입 여부 이런 것들이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일방 당사자의 혜택라고 하는데, 이거 혜택은 뭐 가자 회사 혜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피한다는 거예요. 피한다. 회피한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와 답변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무시하는 거죠. 중재 절차가 하든 말든 뭐 난 대응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심리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거나 대응하지 않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그냥 상관하지 않고 중재판정부는 중재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쪽이 그럴 때의 이야기예요. 한쪽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딱 봐도 자신이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들어버려서 중재 절차 진행을 뭐 시간 낭비나 비용 낭비로 인식을 하고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무대응으로 전략을 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보통 피신청인이 그렇게 하겠죠. 신청인이 자기가 신청해놓고 그러진 않겠지. 그래서 신청인 측에 굉장히 강하게 유리한 내용들이 있어서 피신청인 측에서 무대응으로 대응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거 상관없이 그냥 쭉 진행하고 중재판정부가 최종적으로 중재판정도 내립니다. 근데 당사자 쌍방이 다 참여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청인도 그렇고 피신청인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중재판정부 스스로가 존재 이유가 사라지죠. 그래서 그냥 뭐 중재 절차 자체가 그런 경우에는 종료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서를 안 내거나 참석 안 하지 않는 거,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그 중재 절차 자체를 회피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그걸 이제 그 당사자들의 혜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법률용어로. 자, 그래서 중재 심리에 대한 어떤 절차를 쭉 살펴봤는데, 여기가 이제 중재 절차 진행의 이제 초반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후속되는 부분들, 그리고 내려질 이제 중재 판정들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